탄핵 이후 전망과 사회 재개혁, 불교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불교 시민사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잡았는데 여전히 지금 탄핵 결정을 미루고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떤 또 하나의 과제인 한국사회 전환, 이 대개혁을 위해서 불교계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함께 합의해서 정리하고 그 과제를 중심으로 이후에 한국사회를 변화하는 데 힘을 좀 보태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는 말씀은 범불교 시국회의의 공동 대표이시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 대표이신 최현 대표님 인사 말씀으로 토론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시절이 하수상하니 이제 인사가 이제 밤새 안녕입니다. 참 어젯밤도 제대로 잠들 못 주무셨죠. 네. 이 어떤 정치적인 시국 상황 자체가 불안정하고 예견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지금 뭐 트라우마에 걸려 있어요. 근데 왜 또 헌재는 이러한 것들을 빨리 판결을 하지 않고 자꾸 늦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기에 그 광장의 촛불 열기를 제대로 받아서 참 그러한 개혁 의지를 이어가지 못한 참 그 아픔이 큽니다. 특히 그것을 문재인 정권에게만 돌리기에는 그 당시 광장의 주인이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이후 후속 작업으로서 많은 일들을 역할들을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자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좀 다르게 또 젊은 20대 30대 기세서 우리 투사들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데 어떤 원동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불교계에서도 지난 각 대선 시기 때마다는 많은 그런 정책 어떤 제안서를 내긴 냈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전부 불교계의 민원성 정도의 수준. 그런데 원래는 그래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이렇게 변혁되고 개혁돼야 된다는 그런 공감 속에서 불교계도 불교계만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어떤 민원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앓고 있는 어떤 그런 구석, 또 그늘진 곳, 또 소중하게 작은 곳 이런 데를 살펴서 이러한 것들이 다음 어쨌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 정권이 이러한 것들을 이어서 정책에 입안이 되고 또 저희들 같은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어떤 이것을 계속 강조해 나가기 위해서 10대 의제를 마련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혜를 모아가지고 좋은 10대 의제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는 어떤 동력이 되도록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문이 있는데요. 30분 안에, 지금부터 30분 안에 발제하기 위해서 그냥 발제문 보거나 PPT로 하거나 그러면 30분을 넘길 것 같아요. 이게 41쪽이나 되기 때문에 핵심들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최현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2016, 17년 박근혜 퇴진 촛불 때 광장에 우리들이 100만 이상이 거의 매일 모여갖고 그 퇴진에 성공을 했지만 이게 나라냐고 촛불을 들었지만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들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때와 달라진 것은 이제 다시 만난 세계라는 소녀시대의 노래가 열창이 될 정도로 이제 광장에 모인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제 퇴진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자, 그리고 사회대결을 하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진보 진영이건 또 아니건 대부분의 어떤 공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은 잘 갖춰졌다고 보고요. 오늘은 이제 핵심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대개혁 안 중에서 우리 범불교 시국회의 차원에서 그 어떤 안들을 우리가 조계종에 또 국가에 아니면 정부나 정당에 요청할 것인지 그 의견을 모으는 것이고, 정책들은 대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정당의 이해관계가 투영되기 때문에 이 정책들을 모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모두가 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정책들을 왜 제안하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이 다소 어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상당히 너무 급진적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이겠지만은 왜 이렇게 사회 모순이 나타나고 불평등에서부터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우리가 어떤 파국에 이르는 시점에 왔는지, 그 파국을 모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6대 복합위기라는 주제로 이제 그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 6대 복합위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발제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세계 보편적으로 가겠지만 전 세계 보편적인 것이 한국의 보편적인 것이고, 그것이 상수로 작용하면서 한국적인 어떤 특수 상황의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세계 문제에서 출발해서 우리 문제로 가는 식,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응병여약이라는 말처럼 그 원인에 대한 대안으로서 뭐가 있는지, 그 대안의 정책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핵심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이 그겁니다. 대학 새내기부터 해왔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느냐.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소외받고 억압받는 자들이 사는 서울역 1세방에 있었어요. 그 당시 한 달간 생활하면서 거기에 이제 나병 환자부터 뭐 반신불수 이루는 사람들, 하루하루 구걸해서 일세를 내지 못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살면서 이제 그들 편에 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운동들을 해왔고, 오늘의 어떤 이 발표 취지도 그들이 좀 더 잘 사는 세상, 소수자나 약자들이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 출발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가장 맡고 있는 것이 불평등과 이제 기후위기죠. 근데 불평등이 지금 보면 상위 10%가 소득의 52%, 자산의 76%를 점유할 정도로 불평등이 극대화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상위 0.1%와 하위 40%의 소득차가 자그마치 1,400배나 지금 차이가 나요. 플라톤이 예전에 20배인가요? 그렇게 차이가 나면 그 사회가 이제 파국에 이른다 그랬는데, 이 정도로 지금 불평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란 책을 통해서 R이 G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R이라는 것은 그 자산을 말하고 G는 이제 소득을 말하는데, 유럽의 어떤 그 사회들을 이제 피케티가 조사를 한 300년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산의 증가율은 4, 5% 나오는데 소득의 증가율은 1% 내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글로벌 자본세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책을 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지식인 가운데 최고의 어떤 락스타급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피케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 입장을 취해요. 뭐냐면,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그럼 핵심이 뭐냐? 저는 평균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막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건데 뭐냐면은, 이쪽에 이제 뭐 기계라든지 이런 생산 수단이 있고 이쪽에 임금이 있다면 자본가들이 그 이윤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빵 기계가 뭐 10개 생산하는 빵 기계가 있다 이러면 20개 생산, 1시간에 20개 생산하는 빵 기계를 만들면 가장 이윤이 금방 오르죠. 그러니까 이쪽에 더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윤이란 것은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 이퀄 임금입니다. 이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체 이윤은 늘지만 이쪽 비율이 늘어나니까 이윤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향적으로 저하한다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막시즘 내외에서도 있었지만, 이제 마이토론 학자가 조사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랬더니 1860년대의 기업의 평균 이윤율은 46%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10% 이하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가 나타난 겁니다. 이윤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윤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다 동원한 거죠. 가장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크게 네 가지 범주인데, 하나는 노동의 유연성 강화라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대량 해고 막 하게 한 거죠. 쌍자 같으면 한 번에 2,646명을 대량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정규직으로 채우면, 비정규직은 뭐예요?
정규직 월급의 딱 절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2배 이윤이 생기겠죠. 이렇게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철도라든지 이게 사회가 유지되려면 공공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공공 영역은 항상 있고 사적인 영역과 공공 영역이 조화가 이런 건데 사회인데 그 공공 영역을 이제 시장에 맡겨서 민영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야만,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자에 대한 뭐 착취나 억압을 좀 더 너무 그 야만적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던 규제들을 다 완화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이윤을 극대화시켰어요. 근데 저가 이제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수수께끼였던 것이 그래서 이윤이 올랐으면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얼른 이윤으로 기술 투자한다든지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왜 신자유 체제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부터 장기 침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침체가 왜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몰랐어요. 그랬다가 얼마 전에 그 데이브 코츠라는 학자가 그 사회 축적의 구조 이론을 이용해서 미국 기업을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피케티가 한 이후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기업을 분석하니까 평균 기업 이윤율이 8.15%로 올라갔습니다. 그 신자유 체제 2008년 금융위기 나기 초기보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으면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왜 안 한가 했더니 자본의 축적률은 1.8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860년대에 기업이 10,000원 투자하면 4,600원 벌었다면 2008년에서 18년 사이에 미국 기업은 10,000원 투자하면 얼마 벌어요? 810원 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머니에 넣는 것은 18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원밖에 안 되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 투자를 과감하게 못하고 또 신자유 체제로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이 가난해지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래서 장기 침체 이런 거죠. 그러면 626원이 어디로 갔느냐? 그 626원은 크게 두 군데로 갔습니다. 하나는 은행 이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자유 체제는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금융 자본주의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지금 이제 막스도 그렇고 케인즈도 그렇고 지대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발달하면서 사라진다고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떠도는 말이 뭐냐? 건물주 위에 조물주 있다. 아니, 좀 바꿔 말했는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단 말을 하죠. 그러니까 건물주란 건 가만히 이제 자기가 집 가졌다는 이유로 전세 월세 받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경제 영역이 대부분의 영역이 지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과 토지였는데 가장 많은 게 이제 금융, 그 다음에 천연자원, 지적자산, 그 다음에 공공영역, 공공서비스도 지대가 됐어요. 이거 공짜로 누리던 것이 이제 지대가 돼서 많은 돈을 우리가 지불하고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디지털화하면서 가장 크게 지대화가 된 것이 바로 플랫폼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2018년에 페이스북의 이윤율은 38%가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엔비디아의 이윤율이 자그마치 얼마나 76%나 돼요. 미국 기업의 이윤율은 8%인데 76%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10,000원 투자하면 7,600원 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대화가 돼서 실제로 봉건체제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더 문제가 생긴 것은 이제 기술 봉건제, 테크노 푸들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작년에 그 10,000개 일자리당 로봇 대체율이 한국이 1,012대입니다. 전 세계 압도적 1위예요. 이것은 뭐 일자리를 이렇게 대체하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고스트 워커라고 유력 노동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 노동자는 뭐냐? 노동자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부스러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운동이 무력화가 돼요.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일치단결하면 자본이 양보했지만 이제 양보 안 하죠.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생산성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 로봇과 인공지능이 소유주가 거의 모든 이윤을 다 갖고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봉건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만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술 엘리트와 국가 권력이 같이 이제 연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금융자본주의 체제에든 세계 체제가 확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회 축적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글로벌 자본세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합의가 말하는 강탈이한 축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쌍용 자동차 그 투쟁 때도 무대에 올라가며 이제 발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권 때 환율 조작만으로 3년 동안 서민과 노동자 돈을 빼앗아서 재벌 준 게 얼마냐? 맞춘 사람 한 명도 없었죠. 여러분도 뭐 얼마인지 아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174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환율이란 것은 지금도 우리가 1,400원대 환율이지만은 통화량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이게 딱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947원 달러당 947원이었던 것을 1276원으로 올려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예를 들어서 그 화물 자동차 운전사는 하루 100달러치 석유를 쓴다면은 자기가 976원인가 뭐 하여튼 974원인가 그걸 낼 것을 127,600원을 낸 것이고 거꾸로 삼성전자는 그 100달러짜리 전자제품을 팔았다면 970원 정도 벌을 거를 127,600원 벌은 거예요. 그래서 송기규라는 경제학자가 이게 계산한 건데 174조 원이 서민 돈이 그 재벌 자본가들한테 간 거죠. 그것을 당시 가구 수로 제가 나눴더니 한 가구당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해에 그 서민의 소득이 15.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10만 원만 빼앗겨도 멱살잡이 하면서 왜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빼앗겼는데 왜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가 이런 말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 임금이 더 갈 걸 빼앗는다든지 이런 식의 착취라는 거 일어났지만 이제 이런 금융자본주의에서는 강탈에 의한 축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에 대한 어떤 이 강탈의 축적을 막을 수 있는 것들도 불평등 완화로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물론 기본소득도 이제 좋은 제도지만은 저는 실제 핀란드나 이런 데서 해본 결과 기본소득은 별로 이 불평등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성장을 시켜야만이 그 기본소득이 또 늘어나는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환경위기나 또 아니면은 그 노동자 서민의 이해관계하고 또 마주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광장에서 사회공유소득을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사회공유소득이 뭐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평균 기업 이윤율이 2008년에서 18년 동안 8.15%였어요. 근데 당시 페이스북 2018년에 페이스북의 이윤율은 38%예요. 그러면 다 내놓으라 그러면 그건 공산당이겠죠. 그러면 평균 기업 이윤율 8% 니네 가져라. 그리고 30%는 니네가 생산한 가치가 아니에요. 플랫폼은 노동자들이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한 가치가 광고비와 수수료로 이전한 것이고 자기네들은 건물주처럼 가만히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물론 관리비는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무불노동 임금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통해서 광고비와 수수료를 가만히 와서 받는 거기 때문에 30%는 이제 사회 환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사회 공유 소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는 우리나라 뭐 한겨레 경향 같은 데서도 아주 핵심적인 문제점을 분석을 못했다고 봐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적인 원인은 미국의 세계 전략하고 신자유 체제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제조업은 포기를 한 거예요. 완전 포기가 아니라 어쨌든 제조업으로는 미국이 이제 생산성도 낮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포기하고 제조업의 어떤 상품은 이제 싸게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사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거의 2배의 차익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AI와 4차 산업혁명에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 초기에 그 앞선 기술로 제국이 된 것처럼 미국이 잃었던 제국을 4차 산업과 AI를 선도해서 다시 제국을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조업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이 러스트벨트가 되고 그들이 이제 트럼프 지지자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대신 이제 미국은 어떻게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자유 체제를 중도가 동유럽에 확장한다는 것이고 동유럽 확장 성공했고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렌지 혁명을 알지만 포르첸코가 이제 친러계 대통령을 그 끌어내리고 이제 친미계로 된 사람이고 실제 포르첸코가 그래서 많은 그
우크라이나의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했고 그것을 영국과 미국의 기업이 인수를 했고 젤렌스키도 재작년에만 420개 국영 기업을 민영화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산업자본주의 대 금융자본주의 대결이고 거기에 이제 AI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지대 내지는 어떤 기술 본건제가 이제 겹쳐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G2 대결이 격화되는 거죠. AI 패권을 놓고 둘이 이제 대결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딥시크가 나왔는데 그게 저는 미국이 스푸트니크 이상의 충격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게 그래서 AI는 자기네들이 완전 선도할 줄 알았는데 중국이 상당히 싼 비용으로 그것도 수많은 제재를 가했음에도 챗GPT하고 딥시크 써본 사람 알겠지만 저는 딥시크가 챗GPT보다 한 100배 이상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뭐 딜레마 문제를 내봐도 예를 들어서 궁극적 진리는 언어를 떠나 있는데 언어 없이 어떻게 진리에 이르냐 이런 딜레마 문제만 한 10개 내봤어요. 근데 챗GPT는 하나도 못 맞히는데 딥시크는 다 맞췄어요. 그래서 아주 저도 충격을 받았고 제 친구도 그 말 듣고 수학 난제들을 갖다 내줬는데 상당히 그 공식까지 쫙 풀어 내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 변하고 있고 또 세계 체제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만 하더라도 기존에서는 우리가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작전계획 501에 의하면 이제 미국은 언제든 그 700곳을 선제 타격할 수 있게 됐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평양 폭격을 미국이 2번 할래다가 한 번은 카터가 한 번은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면서 평양 폭격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자칫하면 이제 우리 의지와 관계에서 전쟁이 날 상황이었었고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어쨌든 레이건함이 그 핵 항모대 부산항에 입학했던 것은 미국이 한국에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일종의 신호였죠. 그래서 상당히 위기에 놓였고 또 윤석열 정권이 아주 극단적으로 평양에 뭐 드론까지 튀어서 전쟁까지 부추기고 이런 위기에 있었는데 뭐 트럼프가 되면서 극단으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남북 평화가 이게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하고 경제적인 이해관계 이 두 가지로 하고 기존의 민주당이나 공화당하고 정권이 없이 추구했던 그 세계 전략 미국이 이제 패권을 유지하고 그러던 것을 완전히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신자유 체제를 중심한 자유무역도 완전히 수정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광물을 갖기 위해서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남북 협상 평화 협정 체제 우리가 바라던 한반도 평화 체제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 우크라이나 위협하듯이 더한 전쟁의 무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튀르키예보다 우리가 훨씬 더 경제라든지 이런 거가 앞서잖아요. 근데 에르도안만 해도 균형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이 균형치 역할을 잘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번 기회는 이제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제 기후위기가 낳고 있어요. 그래서 절박하다는 것은 오늘 날짜로 우리가 파국에 오는 그러니까 450 ppm에 이르는 날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4년 12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어떤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탈성장, 탈자본의 사회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양상은 38%의 생명이 멸종위기에 이를 정도로 우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역대급의 태풍, 가뭄, 홍수 이런 것이 일상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 기후위기는 이제 보수층들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뭐냐? 기후위기 인정한다. 근데 그게 극복이 가능하냐? 그런데 마침 작년에 그 네이처지에 좋은 논문 실렸어요. 뭐냐면 기후위기로 드는 그 1년의 비용이 38조 달러다.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인데 이 38조 달러면 5경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기후위기 하나만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비용은 6조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예요? 기후위기는 상당히 급진적이거나 아니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은 현실성,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면 전에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런 얘기들 했더니 이제 민주노총의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재생에너지 전환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랬더니 자기네 화석연료 노동자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접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반박을 한 게 재생에너지 세계협회, 세계재생에너지협회의 추산에 의하면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되는 것이 자그마치 1억 2천만 개다. 그리고 이것은 그전에 화석 노동자들은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재교육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받으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화석 노동자들이 이거 안 된다고 할 거 아니라 국가에 화석 노동자들 재생에너지 고용을 확보해달라, 보장해달라,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달라.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기후위기는 이렇게 극복이 가능하고 근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탈성장 탈저번으로 가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마주치는 게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래서 양쪽의 진영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좌파들은 상당히 기후위기에 그 반대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탈성장이라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바로 이제 손해가 가는데 그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도넛 경제학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 사회적 필요가 없는 뭐 사치제 허용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성장을 거의 이제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도넛 경제학 같은 것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지금 시스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극우 세력이 지금 파시즘화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불평등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반파쇼 연합전선 한자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 그러니까 신자유 체제 극복 이거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6대 위기와 연관된 건데 공론장이 붕괴된 것이에요. 붕괴된 원인은 첫째는 신자유 체제가 되니까 기업과 언론이 유착을 맺는 거죠. 그리고 또 디지털화가 되면서 가짜 뉴스가 이제 남발하게 돼서 탈진실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이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면서 이제 확증 편향이 강해지면서 이제 반향실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이 없어졌습니다. 공론장이라는 건 이제 17세기 이후에 그 교회 바깥에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시민사회에서 공론장을 만들고 거기서 합리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진리를 수렴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토대 또 중세의 어떤 주술의 정원에서 합리적인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토대가 됐는데 그게 붕괴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이 광장을 통해서 복원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론장의 어떤 광장 복원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내용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주술적이고 야만적이고 그런 것들을 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항 이데올로기, 대항 담론을 개발한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뭐 말할 건 많지만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크게 작동한 이데올로기가 능력주의입니다. 그것이 젊은이들을 움직이고 공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젊은 애들 표를 갖고 윤석열이 당선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근데 진보단체나 시민단체도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에서 자기 실력으로 서울대 간 사람 8%밖에 안 돼요. 92%가 부모님 잘 두거나 강남에 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서울대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능력주의는 허구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공유주의 비극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상사회를 말하거나 환경위기 극복을 말하면 공유주의 비극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꿈꾸는 소리 하지 마. 공유주의 비극이 일어나. 그러니까 양을 10마리 가졌으면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15마리 키우면 너도 나도 15마리 키워서 목초가 고갈돼서 다 양들이 굶어 죽는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엘리니오 오스트롬이 실제 그런가 유럽에서 일본에 일까지 공동체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공유주의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양을 더 키워서 얻는 이득보다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고 추방당하는 것이 더 큰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몇 마리 더 키워서 얻는 이득이 몇백만 원인데 페널티는 몇십만 원인데도 그걸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담론들을 기존에 우리를 지배하던 어떤 담론들을 무너뜨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대안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쨌든 이 2016년, 17년 촛불에도 변화가 없었던 건 크게 저는 7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자유 체제가 온전한 것.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 체제 극복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엔 이제 그 정전 체제, 분단 모순의 바탕을 둔 그 정전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 거.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야 되고, 우린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투르키예보다 우리가 충분히 힘이 있기 때문에 그 4대 강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다 끌어들여서 테이블에 와서 한반도 평화 체제, 평화 협정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또 그 87년 그 헌법 이후에 어떤 그 87년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죠. 그래서 이제 참여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국가 기관에도 이제 시민위원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검찰개혁 문재인 정권이 했죠. 검수완박이나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그때도 이제 비판한 내용이 검찰의 권력 핵심 기소 독점이다. 그러니까 기소 독점을 해체하지 않는 한 검찰은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검찰 독재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대 공소제나 사소제, 개인도 소송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거나 이제 그 검찰의 시민위원회가 중요한 어떤 기소는 결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우리가 또 이제 단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한 3, 4년 동안 오랜 동안 이제 고민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회로 가야 되는데, 이 새로운 사회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0.1%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이 객관적 모순은 무르익었지만 0.1%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로 갈 거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었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뭐 당위적이거나 아니면 하나의 환상이나 꿈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찾았던 답이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정거장을 점유하자, 정거장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진보 진영부터 시민사회단체까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이 운동을 했지만 왜 한국 사회가 한 발이라도 더 내딛지 못했느냐? 여러 요인이 있죠. 여기에 썼듯이 진보도 성찰할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현실성이나 어떤 대중성 뭐 이런 거 이름으로 목표를 너무 빨리 수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는 수정하지 말자.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하나의 정거장이라도 가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0% 무상주택이 목표다고 한다면, 지금 현행법으로도 LH가 소유한 토지에 그 25%의 공공임대주택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번 대선에서 뭐 30%, 다음 총선에서, 다음 지선에서는 뭐 35%, 다음 총선에서 40%, 이런 식으로 정거장을 하나씩 점유해 가자는 것이고, 2016년, 17년 촛불 때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던 것이었는데, 만인 민회를 만들자. 우리가 청와대로 가는 것보다 국회로 가자. 그러니까 상원 하원식으로 양원제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상원은 지금처럼 하되 네덜란드식 완전 비례대표제를 하고, 만인 민회를 만들자. 광장에서부터 광장의회들을 키우고 마을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걸 만들면서 민회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뭐 지방 단위에서 천인민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대에서 만인민회를 만들자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4천만이 우리가 선거인다면 하원은 4천명의 의원인 거예요. 그리고 직능대표제라는 거죠. 선거인단 4천명 가운데 2천명이 노동자면, 노동자 의원이 2천만이 노동자면 노동자 위원이 2천명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직능을 대표하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선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출을 하면 물적 자본이든 상징 자본이든 사회 자본이 많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결국 또 기득권을 대표하게 돼요. 그러니까 떡볶이를 하는 거죠. 그럼 떡볶이를 하면 전문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겠지만, 아일랜드의 마크롱의 하다못해 윤석열 정권조차도 이걸 실험했어요. 그래서 추첨으로 사람 뽑아서 연동제가 좋으냐 아느냐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30몇 프로 나왔는데 나중에 수기민주를 거친 거죠.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초빙하는 거죠. 그 진보적인 학자 1명, 중도적인 사람, 또 그
보수적인 사람. 그래서 수기민주제를 거칠 경우 이들이 훨씬 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인민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마을 단위건 일터건 이런 곳에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아주 그 시사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카네만이라는 노벨 경제학자가 인간이 행복한 연봉이 얼마냐? 그러니까 75,000달러라고 딱 한 거예요. 그보다 많아도 불행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말하는 소욕지족의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에 한 최상한이 75,000달러라는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댄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자기 연봉을 90% 삭감해서 자기 회사 사람 모든 사람을 7만 달러로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죠. 보수적인 언론들이 망할 거다. 근데 오히려 그 매출이 2배 이상으로 늘고 3년 뒤에 모든 직원한테 10만 달러를 줬고, 아주 의미 있는 숫자는 뭐냐? 출산율이 20배나 늘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이 가장 문제지만, 저출산 문제도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불평등 완화하고 그다음에 교육 체제를 갖다가 평등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이 나왔으니까 교육으로 마무리를 지면, 한국에서 아마 그 장관 가운데 생명이 가장 짧은 게, 임기가 가장 짧은 사람이 교육부총리입니다. 교육정책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정책 다, 어떤 것도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육정책도 대학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허사가 돼버려요. 거기 다 딸려가요. 교육감들을 진보 진영이 많이 뽑았어요. 그들이 뭐 상당히 많은 기간을 교육감을 했어요. 근데도 달라진 게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대학 서열화 파괴 없이는 초중등 교육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왜 한국이 지금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이죠. 뭐 요새는 10위로 떨어졌지만. 그런데 왜 한국이 라틴 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보다 살기가 빡빡한가?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가가 비쌉니다, 우리. 서민들이 사는 그 생필품 물가가 비싸요. 먹는 거 특히. 그 다음이 또 왜 그러냐면 교육비로 22.4%인가가 들어가요. 전체 생활비에서. 그러니까 생활이 빡빡할 수밖에 없어요. 걔들보다 더 못 사는 거죠, 실제 삶은. 그래서 이제 교육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저는 대안이 뭐냐면 대학 네트워크하고 특성화하고 그 다음에 이 산업하고를 같이 결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구 사람이 서울대 갔다 그러면 프레카드 붙였어요. 근데 연세대 고대 갔다 그러면 다는 아니었지만은 일부 동네 어르신들이 야, 경북대 안 가고 왜 거기 갔냐 이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만큼 지방대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방대가 삼류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살려야 돼요. 근데 대학만 살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화와 산업을 같이 살린 거죠. 그래서 대구가 예를 들어서 섬유산업 도시잖아요. 그러면 섬유산업, 그러면 경북대 섬유산업과는 1년에 100억 이상 지원해 준 거예요. 세계 100대 대학을 보면 재정하고 다 비례합니다. 어긋나는 대학이 없습니다. 100억씩 10년 투자하면 경북대 섬유산업과는 최고의 대학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학 네트워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에 있는 모든 대학은 경북대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공동학위제, 공동수업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만 할 때도 이것을 이렇게 캠퍼스를 각각 유지하면서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계명대가 2캠퍼스, 밀양에 있는 대학 3캠퍼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온라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쉬워졌어요. 예산도 훨씬 더 줄어들고. 그러고선 이제 나중에 이걸 10년 이상 한 뒤에 이제 대학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입시 철폐하는 거고. 그래야만이 저는 이게 교육개혁이 가능하고, 또 우리나라가 진짜 이 교육 위기 때문에 불평등이 더 강화하는 악순환이 지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개혁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광장의 힘을 빌어서 해야 되고, 그럴 때 광장만은 또 우리가 허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광장의 힘을 통해서 풀뿌리를 만들고 풀뿌리로 다시 광장을 조직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사회 대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